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지고 세 번째 열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제가 저번에 메르스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걸 보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앞에 동영상 중에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본 동영상을 보시겠죠. 메르스 동영상 같은 경우에 메르스 예방법, 면역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이라고 알려드리고 있죠. 근데 이 소식이라는 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데서도 소식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니까 이게 면역 강화하는데 맞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끄덕끄덕 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소식을 말씀드릴 때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씀드렸어요. 왜 소식을 하면 면역이 올라가는가를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비세포와 관련해서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데 지금 중간에 이걸 얘기를 과정을 설명해버리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기존의 강의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을 잘 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소식을 하면 면역이 올라가는가. 이게 상당히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암 치료 단계에 도달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성염증 암의 비밀을 풀었다. 그러면은 뭐 예방도 할 수 있고 원인도 찾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원인, 그죠? 원인 뭐 우리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원인도 아직 암의 발생 원인 잘 모르죠. 암이 있으면 만성염증은 조금 덜 심한 거지만 암보다는 더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뭐 치료법도 나온단 말이죠. 치료법. 그러면 이제는 뭐 대학병원에서 온갖 수술 장비와 모든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는 다 이제는 필요 없어. 응? 필요 없고 이 치과의사 송영건이 얘기하는 이 방법으로 치료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저는 이제 내과적 치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과적 치료법. 만성염증과 암에 있어서 만성염증은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암은 외과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과적 치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병원이나 뭐 수술팀이나 큰 병원에서 팀을 갖고 일하게 된다면 제 병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외과적인 게 아니야.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전체적인 청사진을 다 보여드리게 될 텐데 지금은 내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내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외과를 동반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암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지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암이 잘 안 걸릴 수 있고 더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생활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암이 발생했을 때 주의해야 될 거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잘 지킴으로써 암의 치료 단계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 지금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자연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생활법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과적으로 잘 치료하면 다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남이 누가 해줘야 돼. 그런 사람은 외과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외과적으로 치료를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의학 상식이나 이렇게 몸 관리 상식을, 건강 상식을 가지고 몸을 관리한다면 외과적 치료와 성공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내과적으로 했을 때 재발률도 줄어들고, 내과적으로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내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과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면역,
자기 면역이 좋아야지 암이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도 5년 지났을 때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게 나올 때 너무 배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거를 도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강의 세 번째 열쇠 강의를 저번 시간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이 열쇠를 푼 게 아니에요. 열쇠를 푼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얘기하는 게 우리가 무산소 환경, 그죠? 무산소 젖산은 락테이트는 두뇌의 에너지원이 된다. 뉴로날.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우리가 과립구가 머리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젖산이 그것이 된다. 근데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이거는 우리가 교감, 부교감 얘기했죠. 교감, 부교감 얘기했는데, 교감은 뭐라고 저번에 얘기했습니까? 사움 도주라 그랬죠, 그죠? 도망갈 때 엄청 열을 막 내면서 도망갈 때 이렇게 우리 장기에 다 이렇게 뻗어 있어요. 교감 신경이 쫙 온몸에 뻗어 있고, 작용할 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소화나 억제되고 우리 운동근, 근육은 활성화된다. 근데 교감 신경은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싸움 도주, 교감 싸움 도주. 싸움 도주라는 게 이게 뭡니까? 스트레스 상황이죠. 스트레스는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싸우고. 그러면은 이때도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저번에 논문 보여드린 그 논문에 의해서, 논문 저번에 있죠, 그죠? 스즈키 에달의 스카디안 리듬. 이 논문에 의해서 자율신경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립구가 증가해. 이 가립구는 물론 교감신경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 신경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신경 라인이 있는데 혈구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있어? 혈구는 계속 돌아다녀야 돼. 어떤 호르몬으로 연결되는데 어떤 호르몬이 있겠어요? 아드레날린이 있죠. 아드레날린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나오겠죠. 부신이라는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 신장 옆에, 신장이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있잖아요. 우리 몸에 두 개 있으면 신장 옆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부신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가립구에 영향을 미치겠죠. 스트레스 상황은 싸우는 상황이고, 교감신경을 통해서 가립구를 상승시키면서 이 가립구가 무엇을 공급하냐면은, 가립구가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가지고 당을 빠르게 분해하면은 어떻게 되나? 젖산이 저류된다. 젖산이 쌓인다 그랬죠. 젖산이 어떻게 된다? 정신적인 에너지의 소스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원이 된다.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젖산이 우리가 왜 저 피루베이트가 있을 때 피루빈산이 왜 젖산으로 바뀔까? 피루베이트가 젖산으로 바뀔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산소가 있을 때는 이제 TCA 사이클로 들어간다 했죠. TCA.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소에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젖산이 되는데,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는 들어가는 게 NAD, H 플러스가 있죠. 이것이 들어가면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NAD. 뭐 이러니까 또 이제 또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NADH라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산소를 만들고 하던 ATP라는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그겁니다. 어떤 분자인데 H 수소의 이온의 농도에서 ATP가 발생을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져요. 한 얼마나 만들어지냐면 한 2개 정도 만들어지나? 2개의 NADH가 여기 만들어지는데 2개의 NADH 2개의 피루빈산이 만들어지고 해당을 하면 글루코즈가 2개 하여튼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모하는 거라고 봐야 돼. 소모하는 거. 이걸 나중에 이게 쓸 수 있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이것이 소모가 되면서 다시 이게 생겨나겠지, 그지? 피루빈산이 젖산이 되면 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NAD가 생김으로써 해당의 원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이 더 촉진되는 것을 모든 게 돕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당은 촉진되고 피루빈산은 막혀 있고, 가리구가 막 이렇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막혀 있고 결국 젖산이 계속 올라가게 돼요. 이 피루빈산이 젖산으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많이 생산되어 있으니까 해당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해당의 원료가 될 수 있게끔 다시 이걸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게 해당이니까 해당이 NAD를 NADH와 HC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루빈산이 젖산이 자꾸 올라가는 상황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지금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논문을 지금 두 권을 지금 읽다 보니까 어디서 포인트를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지 대중적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좀 고민이었는데 이게 내용을 너무 어렵게 또 영문을 너무 많이 설명하면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젖산이 쌓여서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에너지원이 된다. 이 문제는 이 논문에서 2011년 논문에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생체 환경이 아닌 곳에서만 이걸 하다가 생체 환경에서 이걸 하긴 했다라는 논문이에요. 원래는 1982년 88년경에 이제 이런 젖산의 그 두뇌, 대뇌에서의 에너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었는데 이 2011년 이 논문에서 최초로 제목이 In vivo evidence for lactate as a neuronal energy source 이게 이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공개 논문입니다. 2000대 뉴로사이언스 저널에 나오는 이 논문에서 밝히는 거는 젖산이 쥐한테 생체 실험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더라라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아주 깔끔하게 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젖산이라는 게 그 뇌세포가 있다 그러면 뇌세포가 이렇게 뇌세포는 조금 이제 좀 이런처럼 생긴데 그 수지상 세포인가 그쪽 부분에서 뇌세포에서 젖산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젖산 생성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뇌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은 뇌세포에서 젖산의 생성도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가립구에서 생성하는 젖산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가립구의 젖산이 뇌세포로 가는 건지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관심을 가졌던 논문이 2004년 논문입니다. 락테이트 메타볼리즘. A new paradigm for the third millennium. 아주 거창하게 지금 적고 있는데요. 락테이트 메타볼리즘. 이건 뭐냐면은 락테이트가 옛날에 생각하듯이 피로 물질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락테이트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락테이트 셔틀
셔틀 하이포세시스. 락테이트 셔틀 하이포세시스를 이렇게 1985년에 제상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85년에 락테이트 셔틀 하이포세시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이포세시스는 이게 이론이죠. 아니,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설의 이름을 많이 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대사성 젖산 락틱 애시도시스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1981년경에 나왔는데 이것도 하이포세시스 가설입니다. 우리가 대사성 산증 얘기하면서 몸이 산성화된다, 혈관이 산성화된다, 그래서 락테이트가 많아서 산성화되는 게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막 분해하다 보면은 락테이트에 의해서 몸이 산성화가 올 수 있다. 라는 이 가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소 부족, 그리고 이제 해당의 결과로 이렇게 락테이트 생성이 많아져서 산성화가 오고 결국에는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설이었어요. 가설. 우리가 지금 거의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험으로 증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대사성 산증에서 이제 젖산 산성화, 락틱 애시도시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정론으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가설들이 실험이 될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일 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락틱 애시도시스 이 가설이 1981년 나와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이것도 락테이트 셔틀 하이포세시스, 이건 뭐냐면은 세포와 세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혈관과 세포, 뭐 이런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있겠죠. 그치?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혈관이 주변에 흐르고 있다 이랬죠. 혈관이 흐르고 있다. 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락테이트가 셔틀, 왕복선 같은 게 셔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왕복 버스처럼 락테이트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게 가설이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락테이트 셔틀 하이포세시스가 만들어진 게 1980년대인데, 락테이트 셔틀, 그냥 이게 뭐냐면 가립구에서 만든 젖산이 셔틀 버스를 타고 뇌세포로 가서 쓰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연결시킨 겁니다. 제가 연결시킨 거죠. 뭐 억지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2011년 논문에서 물론 이런 젖산 그 혁명이라고 그랬죠. 젖산 혁명이 1990년대 말이 나고 1980년대 이제 이런 것들이 실험적 증거가 락테이트가 왔다 갔다 한다는 실험적 증거가 많이 발견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락테이트 혁명을 맞이하게 되죠. 레볼루션을 맞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육 피로 물질에 대한 어떤 내용하고 상당히 이제 상반된다는 건데, 이 논문에서 보면 2011년 논문에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게 자기 스스로 대뇌에 있는 뇌세포가 락테이트를 생성한 게 아니라 딴 데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대한 실험적 단서는 결론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진짜 또 실험적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좀 저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가설을 딛고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지만, 가설을 딛고 이것도 저는 락테이트 애시도시스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고 락테이트 셔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모든 데 다 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락테이트 셔틀이 있어요. 이 실험적인 것도 지금 그걸 찾아내고 있는 게 지금 과정입니다만은, 근육에서의 피로 물질이 머리에서 이렇게
쓴 이런 젖산이 근육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육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 쌓이니까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락텍 셔틀 하이포테시스를 믿고 이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랑 연결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했을 때 저는 이제 무호흡 증상이 많았고 무호흡을 했을 때 그리고 가리코가 증가됐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현상을 느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머리를 쓸 때 공부할 때 보면은 한 번씩 아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픈 다음에 공부를 하면 머리가 잘 들어가요. 시험 공부할 때 코 막 줄줄 흘리면서 시험 공부하면요. 시험 상대 정말 시험 쳤을 때 정말 잘 나와요. 시험 기간에 코 감기 들어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결과가 잘 나와요. 긴장도 별로 안 되고 되게 좋은 거죠. 제가 그런 단서를 활용을 해서 저는 이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물론 실험적으로 또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물론 실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자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런 팀도 없고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산소 환경, 산소가 이렇게 우리 아플 때는요 숨을 많이 못 쉬면서 막 이렇게 막 아파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숨을 또 헐떡헐떡 쉬게 되죠. 무산소가 가다가 이제 무호흡으로 가다가 심호흡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아픈 겁니다, 사실. 아픈 거. 심호흡을 가는데 아픈 건데 아픈 뒤에 온몸이 이제 상신이 쑤시고 필요하고 몸이 무겁죠. 아픈 뒤에는 회복되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근육에 젖산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픈 다음에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그때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젖산이 생성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픈 뒤에 공부하면 공부 잘 돼요. 머리 잘 들어가요. 저도 제가 이걸 하지만 몸이 너무 좋을 때, 몸이 너무 좋을 때 막 회복하고 있을 때는 저번 동영상 찍고 할 때 그 전에까지 준비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하는데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머리가 정말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머리가 완전 비상할 정도로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픈 중에 공부하고 싶다, 책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픈 뒤가 하고 아픈 중이라는 게 뭡니까? 가리코 증가를 얘기하죠. 가리코가 증가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 이게 제가 생활에서 느낀 확인한 방법이에요. 이 단서가 있을 때 저는 생활을 들여다봐요. 이런 논문 찾아가지고 했을 때 이거 말이 되는데?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래, 누군가는 나중에 실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세월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가능성이 높은 거는 빨리 퍼즐을 맞춰가지고 청사진을 보여주면 그만큼 빨라지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추정만 가지고 믿지 못한, 객관적이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의사는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게 제가 지금 앞서가는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리코와 관련되어 있다. 이 가리코 빠져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 내용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논문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실험적 자료가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실험할 수 없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논문들을 보면서 놀랬던 게 그렇구나. 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게 뉴런al 에너지가 젖산이 되냐면은 이게 이 논문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액티비티 디펜던트라는 겁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갈 때 머리 회전이 빠를 때
젖산이 많이 도움되더라. 속도, 머리 회전 속도가 증가될 때 젖산과 포도당이 있으면 젖산이 있을 때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고 포도당이 똑같이 있어도 포도당보다 젖산을 먼저 쓰더라는 거죠. 머리에서 젖산을 해결해야 되겠죠. 젖산을 처리를 해야 우리 몸도 이제 산성화도 줄어들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진화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만은 젖산보다 포도당을 먼저 쓰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액티비티 디펜던트 매너라는 방식인데요. 매너 방식. 두 개가 있을 때 락테이트를 선호하더라.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빨리 회전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단계거든요. 머리 회전이 되게 빨라지는 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젖산 과립구 스트레스라는 상황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열쇠를 풀었는데 열쇠가 어떻게 풀렸는지 더 검증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이제 실험할 수 없는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이제는 이렇게 이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가 온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 작업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